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빈소에는 상주인 이재용 부회장 등 가족이 자리를 지킨 가운데 밤 늦게까지 정재계 인사의 발길이 이어졌고 오늘 오전에는 삼성그룹 사장단이 조문할 예정입니다. 고인과 유족의 뜻에 따라 장례는 가족장으로 치러지고 발인은 모레입니다. 이 회장 별세로 삼성그룹은 이재용 부회장 지배체제로 자리 잡게 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10조 원 넘는 상속세에다 경영권 승계, 국정농단 사건 관련 재판도 진행 중이어서 극복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이틀째 두 자릿수를 기록했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요양병원과 시설 등에서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또 이번 주말 젊은이들이 많이 몰리는 헬로윈데이가 코로나19 확산에 또 다른 고비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독감 백신 예방접종 이후 사망사고가 잇따랐지만 정부는 백신엔 문제가 없다며 접종에 계속 참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예정대로 만 62세부터 69세 어르신들에 대한 예방접종을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다수의 공공기관이 사내기금으로 직원들에게 주택자금을 최대 2억 원까지 빌려주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 규제 등에 포함되지 않아서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며 대출 규제를 강화한 정부의 조치와 어긋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막바지로 향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법무부에 대한 종합국정감사가 진행됩니다. 추미애 장관이 출석하는데 지난주 대검찰청 국감에 있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의 작심 발언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6일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네, 우리나라 재계를 대표하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어제 향년 78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고 이건희 회장 별세 첫날 상주인 이재용 부회장은 가족과 함께 빈소를 지켰습니다. 네, 이재현 CJ 회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정재계 인사의 조문 행렬이 밤늦게까지 계속됐습니다. 보도에 한동호 기자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두 자녀와 장례식장으로 들어섭니다. 굳은 표정으로 아무 말 없이 빈소로 내려갑니다. 빈소는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지하 2층에 차려졌습니다. 가족장으로 치르고 일반인 조문은 정중히 사양하겠다는 공지에 빈소 안 외부인 출입은 통제됐고 조문객은 많지 않았습니다. 고 이건희 회장 조카인 이재현 CJ그룹 회장과 정몽윤 현대해상 회장, 정몽규 HDC 회장이 빈소를 다녀갔습니다. 정계 인사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빈소를 찾아 위로를 건넸습니다. 조문 말씀드리러 왔고요. 어쨌든 한 시대의 별이신데 명복을 빕니다. 박병석 국회의장과 정세균 국무총리 등 정재계 인사들이 보낸 조화도 빈소를 가득 채웠습니다. 이건희 회장 별세 첫날, 정재계 인사의 조문 행렬은 늦은 밤까지 이어졌습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고 이건희 회장은 27년 동안 삼성그룹을 이끌면서 세계 초인류 기업으로 성장시키는 큰 업적을 남겼습니다. 네, 삼성이 반도체와 휴대전화 부문 등에서 과감한 투자를 지속해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돋움하는 과정에서 강력한 리더십을 보였습니다. 이광엽 기자입니다. 이건희 회장은 1987년 12월 선대 이병철 회장에 이어 삼성그룹 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미래지향적이고 도전적인 경영을 통해 삼성을 세계적인 초인류 기업으로 성장시킬 것입니다. 삼성전자가 1974년 반도체 사업의 발판을 마련할 당시 삼성 계열사 이사였던 고인은 개인 재산을 털어 한국 반도체를 인수했습니다. 당시 1차 오일 쇼크 여파로 세계적 업체들이 구조조정을 벌일 당시 과감한 투자로 미래 경영에 승부수를 던진 겁니다. 1992년에는 세계 최초로 64메가 D램 개발에 성공하며 반도체 시장의 강자로 올라선 뒤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세계 1위 자리를 줄곧 지켰습니다. 1993년에는 유명한 프랑크푸르트 발언을 통해 신경영을 선언하고 재창업에 가까운 경영 혁신에 나섰습니다.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모두 다 바꿔라는 충격적인 선언으로 그룹의 체질을 완전히 개선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회장은 1995년 구미 사업장에서 불량 휴대전화 15만 대를 모아 불태우는 화형식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삼성 스마트폰의 경쟁력을 일군 결정적인 발판이 됐습니다. 이건희 회장의 어떤 미래에 대한 통찰력 때문에 굉장히 삼성그룹이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었고, 그런 의미에서 신경혁은 삼성그룹의 어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촉매적 역할을 할 수가 있었다는 얘기죠. 삼성은 최근 권위 있는 업체의 조사 결과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에 이어 처음으로 5위권에 들며 세계적 기업으로 위상이 더욱 올라갔습니다. 27년 동안 삼성을 이끈 고 이건희 회장. 삼성을 세계적인 초인류 기업으로 성장시키겠다는 취임 때 약속을 결국 지키고 역면했습니다. YTN 이광효입니다. 고 이건희 회장은 슬하에 이재용 부회장을 포함해서 일남 3녀를 뒀습니다. 잘 알려진 것처럼 CJ와 신세계, 한솔그룹도 범삼성가인데요. 이승윤 기자가 삼성가의 가계도를 정리했습니다. 고 이건희 회장은 삼성 창업주인 고 이병철 선대회장의 3남 5녀 가운데 셋째 아들입니다. 1987년 이병철 회장의 뒤를 이어 삼성그룹 회장에 취임한 뒤 삼성을 재계 1위로 올려놨습니다. 슬하에는 일남 3녀를 뒀습니다. 첫째 아들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이 회장이 쓰러진 뒤 실질적으로 그룹을 이끌어왔습니다. 큰딸인 이부진 사장은 호텔 신라 경영을 책임지고 있고, 둘째 딸인 이서연 이사장은 삼성복지재단을 맡고 있습니다. 막내딸인 이윤영 씨는 지난 2005년 미국 유학 도중 숨졌습니다. CJ와 한솔, 신세계는 범삼성가입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과 이미경 부회장은 이건희 회장의 조카입니다. 이건희 회장의 형으로 거액의 상속 관련 소송을 제기했던 고 이맹희 CJ 명예회장의 자녀들입니다. 이건희 회장의 큰 누나인 이인희 고문은 1993년 한솔그룹으로, 여동생 이명희 회장은 1997년 신세계그룹으로 각각 분리해 나갔습니다. 이명희 회장은 여전히 신세계그룹을 이끌고 있고, 아들 정용진 부회장과 딸 정유경 백화점 부문 총괄사장도 경영 일선에서 활약 중입니다.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은 이건희 회장의 부인 홍라희 씨의 동생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이건희 회장의 별세로 삼성그룹은 장남인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체제로 완전히 자리 잡게 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막대한 상속세와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벌어진 사법 리스크 같은 복잡한 과제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4년 이건희 회장이 갑작스럽게 쓰러진 이후 삼성그룹은 자연스럽게 장남인 이재용 부회장 체제로 개편됐습니다. 이 부회장이 사실상 총수 역할을 맡아 6년 넘게 일선을 지휘해온 만큼 이 회장의 별세가 당장 그룹 경영에 영향을 미치진 않을 전망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삼성이 해결해야 할 과제는 결코 간단치 않습니다. 우선 이 회장이 보유한 18조 원 규모의 삼성그룹 주식을 어떻게 처분할지가 관건입니다. 삼성전자와 삼성 SDS, 삼성물산, 삼성생명까지 4개 계열사의 주식을 상속하려면 10조 원 넘는 상속세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 막대한 재원을 마련하려면 일부 주식을 처분할 수밖에 없어 이 부회장을 정점으로 한 지배구조에도 빈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불거진 이른바 사법 리스크도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됩니다. 이제는 경영권 승계 문제로 더 이상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법을 어긴 일은 결코 하지 않겠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국정농단 수사에 이어 삼성 바이오로직스 사태까지 검찰이 이 부회장의 불법 승계 의혹을 정조준한 만큼 적어도 수년간은 법적 공방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최악의 경우 또 한 번의 총수 구속과 경영 공백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 부분을 확실히 매듭짓는 것이 시급해 보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고 이건희 회장의 별세 소식에 정치권도 애도의 뜻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고인의 공과에 대해서는 정당마다 시각차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건희 회장의 별세 소식이 전해지자 한국 경제 성장에 주춧돌을 놓은 주역이 세상을 떠났다며 깊은 애도를 표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고인은 고비 때마다 혁신의 리더십으로 변화를 이끌었고 그 결과 삼성은 세계적 기업으로 도약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민주당은 그러나 불투명한 지배구조와 조세 포탈, 정경유착 같은 그늘도 동시에 남겼다면서
이런 부정적 유사는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회장의 타계를 계기로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 대국민 사과에서 국민들께 약속했던 새로운 삼성이 조속히 실현되길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고 이건희 회장이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고 국민의 자부심을 높인 성각자였다면서 편히 영면하길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고인이 생전에 보여준 세계 초인류 기업을 위한 노력과 혁신 정신은 분야를 막론하고 본보기가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가족 빼고 모두 바꾸자는 파격의 메시지로 삼성을 세계 1등 기업으로 이끈 혁신의 리더를 후대는 기억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고인의 뜻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 혁신과 노력을 통해 다가오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도 조의를 표했습니다. 다만 이 회장은 정경 유착과 문호조 경영이라는 초법적 경영으로 대한민국 사회에 어두운 역사를 남겼고 그 그림자가 아들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어두운 역사의 그림자를 지우고 재벌 개혁을 자임하는 국민 속의 삼성이 되길 바랍니다. 국민의당은 대한민국 경제계를 이끈 큰 별이 졌다고 추모하며 유가족과 임직원에게 깊은 애도를 전했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고인의 선지적 감각과 도전 혁신 정신은 4차 산업혁명과 새로운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귀감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특검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멈췄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이 오늘 9개월 만에 재개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후 2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공판 준비기일을 엽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 준비기일이지만 이 부회장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건희 회장 별세로 이 부회장이 직접 법정에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세계 주요 언론도 이건희 회장의 별세 소식을 긴급 뉴스로 타전했습니다. 외신들은 삼성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일궈낸 이 회장의 생애를 조명했습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주요 외신들은 이건희 회장의 타계 소식을 속보로 비중 있게 전했습니다. AP통신은 이 회장이 소규모 TV 제조업체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웠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30년 사이 삼성전자는 글로벌 브랜드로 부상했으며 전 세계 최대의 스마트폰, TV, 메모리 반도체 제조기업이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부인과 자식 빼고 다 바꾸라는 어록을 소개하며 이건희 회장은 소니 등과 경쟁하기 위해 혁신을 촉진하려고 노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AFP 통신은 이 회장이 삼성전자를 글로벌 테크 거인으로 키워냈다며 은둔형 생활 방식 때문에 구체적인 건강 상태는 많이 공개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전문 경영인들이 그룹에서 더 많은 책임을 갖게 됐지만 이 회장이 삼성의 큰 사상가로서 거시적인 전략 방향을 제시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 신문은 또 이 회장이 2차례 기소됐다가 사면된 점을 언급하며 한국 재벌이 영향력을 유지하는 방식을 보여줬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 신화통신은 이건희 회장이 2014년부터 심장병으로 입원해 있다가 별세했다는 소식을 비중 있게 전했습니다. 중국 최대의 인터넷 포털인 바이두에는 이 회장 별세 소식이 실시간 주요 뉴스 상단에 올랐습니다. 일본 언론은 생전 일본과의 인연에 주목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사립 명문 와세다 대학을 졸업한 이 회장이 마스시타 전기의 창업자를 존경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본 기업의 품질 개선과 경영 수법에 정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교도통신은 이 회장의 리더십으로 삼성전자가 반도체와 휴대전화를 기둥으로 세계적인 브랜드로 성장했다고 평가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네, 코로나19 소식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1명으로 이틀째 두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요양병원과 시설에서 집단 감염 여파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말 헬로윈데이가 또 한 번의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이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1단계로 낮춘 뒤 2주가 지난 지금
하루 신규 환자는 60명을 조금 넘겼습니다. 확진자 규모가 들쭉날쭉하면서 한때 150명을 훌쩍 넘기도 했는데 주말을 지나면서 차츰 안정을 찾아가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최근의 변화를 거리두기 2단계 때와 비교하면 지금은 그리 마음을 놓을 때가 아니란 게 분명히 드러납니다. 수도권 중심의 집단 감염이 특히 문제입니다. 그렇게 주의했는데도 계속 요양병원 등에서 환자가 나오는 걸 보면 이젠 선제적 방역도 필요해 보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결국은 피해자들은 요양병원 같은 이 감염의 취약시설에서 나오고 사망자도 거기서 대부분 나오거든요. 이 부분을 선제적으로 방역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하고 있는 전수조사는 그 일시적입니다. 서울 구로구 일가족 감염이 경기도 부천의 무용학원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지인 모임을 통한 산발적 감염도 전파의 고리가 잡히질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가올 헬로윈 대위는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의 재현으로 이어지진 않을까 걱정입니다. 지난 5월의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의 방심이 우리 모두의 겨울을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할로윈 데이에는 밀폐된 공간에서 많은 사람이 모여 밀접하게 접촉이 발생하는 모임은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방역당국은 다음 달 3일까지 고위험 유흥시설을 중심으로 방역수칙 이행 여부 점검에 나섭니다. 또 매주 지역사회 전파가 우려되는 시군구를 정해서 고위험군은 전수검사하고 필요하면 고위험 시설을 추가 지정하는 방안 역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YTN 이승훈입니다. 경기도 여주에 있는 장애인 요양시설에서 하루에 20여 명이 한꺼번에 확진됐습니다. 이 시설을 방문했던 외부 강사까지 감염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홍민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요양시설 안으로 구급차가 잇따라 들어갑니다. 여주시에 있는 요양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자 확진자를 병원으로 옮기기 위해서입니다. 이곳 중증 장애인 요양시설 라파엘의 집에서 25일 하루에만 확진자가 25명 발생했습니다. 지난 24일 입소자 1명이 최초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보건당국이 시설 전체의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집단 감염이 확인된 겁니다. 24일 날 이제 통보가 됐어요. 확진됐다고. 네. 바로 이제 전수검사를 들어갔고요. 지금 검사는 다 끝난 걸로 알고 있고 결과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개 동으로 이뤄진 시설에는 입소자 129명과 종사자 85명 등 모두 200여 명이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가운데 입소자 20명과 종사자 5명, 외부 강사 1명 등이 감염됐습니다.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그 중증 시각 장애가 있으시면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분들이에요. 시설 입소자들은 시설 안에만 머무르는데 외부 강사 등이 정기적으로 드나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진행이 가능하신 분들은 음악 치료라든가 화해 치료라든가 미술 치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병행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방역당국은 최근 잇따르는 요양시설 집단 감염 사례에서 방역 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공통점을 발견했다며 재차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종사자의 정상 감시와 유증상자에 대한 업무 배제, 면회객 등 일반인의 출입 통제 등이 철저히 지키지 않은 경우도 발견되었습니다. 여주시는 경기도와 협의해 병상을 확보하는 대로 확진자를 이송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전수 검사 결과가 속속 나오면서 추가 확진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불안감은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경기도 부천시의 발레학원에서 전파된 걸로 추정되는 확진자가 22명으로 늘었습니다. 부천시는 옥길동과 범박동에 거주하는 6가구 주민 9명이 추가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모두 지난 23일과 24일 확진된 옥길동 발레학원에 다니는 초등학생들의 가족입니다. 부행장을 포함한 우리은행 임원 5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우리은행은 부행장 1명과 부행장부 1명, 상무 3명이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가운데 1명이 23일 확진을 받은 환자의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검사를 받았고 어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이 임원과 같은 외부 행사 등에서 접촉한 임직원들의 검사를 진행한 결과 4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관내 의료기관에 독감 예방접종 보류를 권고했던 서울 영등포구가 4일 만에 접종 재개를 안내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구는 어제나 질병관리청 공식 발표에 따라 독감 예방접종을 지속할 것을 안내한다는 이메일과 문자 메시지를 의료기관에 보냈습니다. 영등포구는 질병관리청 역학조사 결과 사망 사례와 예방접종 간의 인과성이 매우 낮다는 공식 발표가 나온 데 따른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방역당국이 독감 예방 백신과 사망 사례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고 발표함에 따라서 만 62세부터 69세 어르신에 대한 독감 예방접종이 오늘부터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정부는 전문가들의 과학적 판단을 믿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정세균 총리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전문가들의 판단을 믿고 정부 결정에 따라 예방접종에 계속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접종을 받으시는 분들은 가급적 건강 상태가 좋은 날을 선택해 주시고 사망 또는 중증 이상 반응을 신고한 사례는 철저하게 조사한 후 그 결과를 그때그때 투명하게 공개하는 한편 국민 불안과 불신을 조장하는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해서도 과학적 근거에 기초하여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이틀 연속으로 8만 명을 넘었습니다. AP통신은 미 존스홉킨스대 집계를 인용해 현지 시간 24일 미국 코로나19 확진자가 8만 3,718명이 나와 전날에 이어 이틀째 8만 명을 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날 확진자 수는 8만 3,757명으로 미국 내 사상 최다 기록을 갈아치웠던 것으로 24일에도 이에 육박하는 확진자가 나온 겁니다. 미국은 누적 확진자 860만 명, 사망자 22만 5천 명 정도로 코로나19 최다 발생국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이탈리아가 야간 식당 운영 금지와 체육관, 영화관 폐쇄 등 봉쇄에 준하는 고강도 규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스페인 역시 야간 통행 금지 등 국가 경계령을 다시 발동했습니다. 이동우 기자입니다. 이탈리아의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수는 2만 명을 넘기며 연일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검사 건수 대비 확진자 수 비율을 나타내는 확진율은 13.1%로 100명을 대상으로 검사하면 13명이나 확진자가 나오는 셈입니다. 다급해진 이탈리아 정부는 음식점과 주점의 야간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등 봉쇄 수준에 가까운 강도 높은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Bar, gelaterie, pasticcerie, ristoranti chiuderanno alle ore 18, tutti i giorni compresi i festivi. Dopo le 18 però potranno continuare a operare. 영화관과 헬스클럽, 수영장 등은 전부 폐쇄됩니다. Secondo lockdown generalizzato, come quello che è accaduto e avvenuto in primavera, il paese non può più permetterselo. 스페인도 코로나19가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확산하자 야간 통행 금지를 골자로 한 국가 경계령을 다시 발동했습니다. Se prohíbe la libertad de circulación de las personas desde las 23 horas de la noche hasta las 6 horas de la mañana en todo el país. 스페인 정부는 내년 봄까지 6개월 동안 국가 경계령을 발동하면서 최악의 보건 위기라고 실토했습니다. 유럽 각국이 통행 금지와 영업 제한 등 각종 규제 조치를 잇따라 내놓고 있지만 프랑스의 하루 신규 확진자가 5만 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를 기록하는 등 고삐 풀린 코로나19 확산세를 잡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해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탈리아 로마와 나폴리 등에서는 야간 통행 금지에 항의하는 과격 시위가 잇따르는 등 시민들의 반발도 격화되고 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미국 최고 감염병 전문가로 통하는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 12월 초에는 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 여부를 알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현지 시간 25일 영국 공영방송 BBC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 백신이 안전하고 효과적인지 여부를 11월 말이나 12월 초에는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광범위한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는 것은 내년 말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 자영업자들이 마주한 혹독한 현실을 들어보는 연속보도 순서입니다. 정부가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걸 비롯해서 다양한 대책을 내놨지만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바라는 현실적인 대책이 뭔지 홍성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 시대, 자영업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상가 밀집 지역마다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건 휴업 임대 안내문. 반년 넘게 제대로 영업하지 못한 자영업자들은 가게 문을 닫고 아르바이트하거나 돈이 되는 물건을 팔아 임대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문을 닫아라 하고 나라에서 일방적으로 명령을 내려놓고 월세는 밀리다 처음에 차 팔고 금부치 팔아서 밀려서 어떻게 내고 왔는데 이 지금 건물에 부과되는 중과세는 10원도 감면을 안 해줍니다. 정부의 재난지원금은 고맙지만 한 달 임대료 내기에도 역부족입니다. 이게 200만 원이 작은 돈은 아니지만 저희가 감수하면서 희생해왔던 거에 비하면 너무 터무니없는 금액인 거예요. 선택적으로 지원한 2차 재난지원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라리 4월 달에 전 국민한테 지급했던 재난지원금 그러한 방법이 6월 달, 7월 달에 우리나라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큰 모티브가 되지 않았는가.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사태. 일회성 지원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장사하지 못해도 다달이 나가는 임대료 부담을 줄일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 하지만 월세를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할지는 건물주 마음입니다. 정부는 민간 영역이라는 이유로 참여 독려라는 말뿐이고 깎아준 임대료의 절반을 세액 공제로 건물주에게 돌려주는 조세 특례 제한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 논의 중입니다. 설사 월세를 조정해 준다 하더라도 임대인에게 돌아오는 혜택이 뭐냐? 이것이 이제 좀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재산세를 깎아준다거나 같은 이제 지방 정부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데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임차인이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했지만 이 역시 건물주가 거절하면 그만이라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홍석욱입니다. 네, 이번엔 택배 노동자들이 처한 왜곡된 고용 환경에 대한 연속 보도입니다. 이딴 과로사로 국민적 비난에 휩싸인 CJ 대한통운이 여론에 떠밀려서 분류 작업에 추가 인력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지만 다른 택배사들은 분류 작업이 기사 몫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 분류 작업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정리되지 않는 이유는 법에 명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김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CJ 대한통운이 내놓은 대책은 분류 인력 4,000명을 단계적으로 투입해 택배기사들이 배송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 모두 4,000명이며 내달부터 단계적으로 투입할 예정입니다. 매년 500억 정도의 추가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되며 기사들은 이런 대책이 업계 전반으로 확산하기를 기대하면서도 국면 전환용 아니냐며 의심의 눈초리로 지켜보는 분위기입니다. 택배사들이 추석 연휴 전에 분류 작업에 필요한 임시 인력을 투입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분류 작업 인력을 투입하겠다고 약속한 우정사업본부가 단 한 건의 분류 작업 인력 투입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공유해주지 않았고 발표를 지켜본 다른 택배사들의 분류 인력을 따로 고용할 계획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하게 나올 수 있는 사안은 또 아니라서 현장도 좀 매칭을 해봐야 되고 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나왔다고 해서 제가 바로 이제 하는 건 아니고 뚝딱 해가지고 말로만 하겠다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같이 부정적입니다. 여전히 분류는 배송하는 데 필요한 사전 작업인 만큼 기사들이 맡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규정이 어떻기에 이런 주장이 나오는지 살펴봤습니다. 특수고용 노동자인 택배기사에게 적용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엔 운송 자격과 자동차 등록번호판 조항이 전부입니다. 택배 종사자의 업무 범위에 대한 설명은 따로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 노조 측은 하지 않아도 되는 분류 작업 때문에 과로사에 내몰린다고 주장하고 택배사들은 기사들이 받는 배송 수당에 분류 작업비도 포함된 거라고 반박합니다. 고용노동부는 관련 법령이 없으니 분류 작업을 하라 말아라 시정명령을 내릴 권한이 없다는 말을 반복해왔습니다. 따라서 노동계는 업체의 대책 발표도 중요하지만 임시방편이 되지 않으려면 법부터 제대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분류 작업을 포함해 택배 노동자들의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지키지 않으면 처벌하도록 표준계약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계약 내용을 구체화하는 거죠. 건당 수수료를 얼마를 주는데 이거의 안에는 이런 업무가 포함되어 있는 거다. 불투명한 상태에서 되면은 의리 손해를 입는단 말이야. 가불관계에서. 전문가들은 이와 함께 추가 인력 투입이 이루어졌을 때 그 비용이 택배기사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감시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다시는 죽어나가는 사람이 없도록 근본부터 제대로 바로잡자고 입을 모읍니다. YTN 김지환입니다. 검찰이 직접 구치소를 찾아가서 검사 접대 의혹을 폭로한 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무엇보다 검사 접대 의혹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 접대 시점을 확인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박석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봉현 전 회장은 지난 16일과 21일 두 차례 옥중 편지로 검사 술 접대 의혹 등을 폭로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 감찰 조사에만 응하고 검찰 소환 조사에는 일절 불응해왔습니다. 그러자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 남부지검은 로비와 접대 의혹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구치소를 직접 찾아가 출정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지난해 7월쯤 검찰 전관 A 변호사를 통해 현직 검사 3명에게 1,000만 원어치 술 접대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A 변호사나 접대 대상으로 지목된 검사들은 사실 무근이라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양측 주장이 맞서는 가운데 검찰은 A 변호사의 휴대전화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사 접대와 관련해 뇌물죄를 적용하려면 금품이나 향응을 주고받은 시간과 장소가 특정되고 대가성도 입증돼야 합니다. 검찰은 앞서 라임 측에 금감원 문건을 전달한 혐의로 1심 유죄를 받은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을 수사하면서 김 전 회장이 자주 이용한 것으로 알려진 강남구 청담동 소재 술집을 특정했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지난해 8월 김 전 행정관이 이곳에서 금감원 직원인 검사 역으로부터 라임 검사 계획서를 받아 옆방에 있던 김 전 회장에게 전달했고 술값은 김 회장이 대납했다고 나옵니다. 법무부는 감찰을 통해 접대받은 검사들이 라임 수사팀에 합류할 검사들이라고 들었다는 김 전 회장 진술을 토대로 일부 검사와 수사관을 특정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접대 장소와 인물까지 확인한 검찰은 김 전 회장을 상대로 접대 시점을 확인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시가 특정돼야 검찰청 출입 기록 등 다양한 증거로 해당 시간대 관련자 동선을 재구성해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목된 검사 가운데 일부라도 당일 검찰청사에 머무른 사실이 확인된다면 김 전 회장 진술 신빙성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박석영입니다.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내기로 하면서 한 곱이 넘었나 싶었는데 또 걸림돌이 나타났습니다. 야당이 공수처장 후보를 거부할 수 있는 비토권을 악용할 거라는 우려가 민주당에서 나온 건데 국민의힘은 색안경을 끼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이 야당 몫의 공수처장 추천위원 2명을 내겠다고 밝혔지만 새로운 변수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추천위원들이 공수처장 후보를 거부할 수 있는 비토권입니다. 현재 공수처법은 추천위원 7명 중 6명이 동의해야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가능한 상황.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대변인은 SNS에서 야당 몫의 공수처장 추천위원이 거부권을 악용해 공수처장 추천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도돌이 표식 지연 전술로 공수처 출범이 늦어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만약 이런 우려가 현실이 된다면 공수처법 개정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추천할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은 공수처 출범에 협조해야지 출범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힘의 대승적인 협조를 당부합니다. 국민의힘은 최악의 상황을 피하고자 추천위원을 내겠다고 하니 이제는 못 믿겠다고 한다며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11월 달까지 헌법소원 결과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서 차악의 상황으로 그렇게 했던 건데 그렇게 민주당의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은 참 어이없다고밖에 볼 수 없고요. 앞서 민주당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 요건을 추천위원 7명 중 6명 찬성해서 3분의 2, 즉 5명 이상으로 완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거라고 반발하며
공수처 검사의 기소권을 삭제하는 등의 개정안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또 공수처 발족과 함께 라임 옵티머스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도 그대로입니다. 국정감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이제는 공수처 출범이 또 다른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내기로 하면서 일단 파국은 피했다는 분석이지만 야당의 비토권과 법 개정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라임 옵티머스 사건을 어떤 방식으로 수사했으면 좋겠냐는 여론조사에서 특별검사 추진과 공수처 출범을 서두르자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YTN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라임 옵티머스 수사 방안에 대한 여론을 조사한 결과 특검 추진에 공감한다는 답변이 43.6%, 공수처 출범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이 38.9%로 오차 범위 안에서 특검이 약간 더 높았습니다. 응답자 이념별로 보면 보수는 특검 추진, 진보는 공수처 출범을 지지했고 중도층은 절반 이상이 특검 추진에 공감을 표했습니다. 나이대로 보면 20대와 60대는 50% 이상이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고 답했지만 30대와 40대는 공수처 출범을 서두르자는 쪽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3일 하루 동안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벌였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부정평가가 3주 연속 내림세를 보이며 50%대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YTN이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해 조사한 10월 3주차 주간 집계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0.2%포인트 떨어진 45.6%로 집계됐습니다. 부정평가는 한 주 전보다 0.4%포인트 낮아지며 49.6%를 기록하면서 7주 만에 50%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정당별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이 2.9%포인트 올라 35.1%를 기록한 반면 국민의힘은 2.3%포인트 하락해 27.3%로 낮아지며 여당과의 격차는 한 주 만에 오차 범위 밖으로 벌어졌습니다. 이 밖에 국민의당은 6.8%, 열린민주당 7.1%, 정의당은 5.4%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27명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1.9%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투기와의 전면전을 선포하면서 대책 가운데 하나로 주택자금 대출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그런데 정부 산하 다수 공공기관들이 직원들에게 많게는 2억 원까지 주택자금을 빌려주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 돈은 정부 대출 규제에 잡히지 않아서 어디에 집을 사든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신의 직장이라고 불리는 한 공기업 직원 A씨는 올해 1월 서울 개포동에 집을 샀습니다. 주택 마련 자금 가운데는 회사에서 빌려준 돈 1억 원이 포함됐습니다. 다른 공공기관에 다니는 직원도 올해 1억 2천만 원을 회사에서 빌려 서울 목동에 집을 구입했습니다. 모두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입니다. 이들 공공기관들은 직원에게 주택 구입 비용을 빌려주며 얼마짜리 집인지 또 은행 대출은 얼마나 받았는지 조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강화해온 부동산 대출 규제를 아예 적용하지 않은 겁니다. 문제는 이런 허술한 대출을 해주는 공공기관이 한두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부,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23개 공공기관을 조사한 결과 문재인 정부 출범 뒤 최근 3년 동안 회사에서 돈을 빌려 수도권에 집을 구한 사람은 1,200여 명, 이 가운데 3분의 1은 서울이었습니다. 대출금 총액은 1,100억 원이 넘습니다. 아주 좋은 조건의 자금을 최대 2억까지 이런 지원받는 이런 것은 일반 그 대출 규제에 묶여서 고통받는 일반 국민 실수요자들이 생각할 때는 정말 분통 터질 일이죠. 특히 부동산 정책 주관 부처인 국토부 산하 기관인 도로공사와 LH, 한국감정원 등도 이런 제도를 두고 있었고 산자부 산하의 한국전력과 가스공사 등은 대출 규모가 컸습니다.
공공기관이 정부 규제와 엇박자를 내고 있는 셈입니다. 정부의 규제와 관계없이 주요 공기업들이 이중으로 대출을 받는 것은 심각한 불공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수조사를 통해서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아주 시급합니다. 해당 기관들은 회사 기금으로 사원 복지를 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또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이 아니기 때문에 LTV 등 정부 규제 대상인지도 조사할 수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무주택자한테만 저희가 대출을 해주고 있어요. 관련 법령에 의해서 이제 할 수 있도록 일반 사기업들도 다 이런 대출 제도를 저희보다 더 훨씬 많이 하고 있거든요. 투기와의 전면전을 선포한 정부는 집값을 잡을 때까지 규제를 풀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정책을 지원하고 집행해야 할 공공기관조차 엇박자를 내면서 불공정에 대한 반발까지 사고 있습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일본 정부가 세계무역기구 WTO 사무총장 선거에서 우리나라 후보가 아닌 나이지리아 후보를 지지하는 방침을 굳힌 걸로 알려졌습니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나이지리아의 응고지 오콘조이 웨알라 후보가 경합 중인데요. 일본의 표심이 선거 막판 변수가 될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다음 달 7일 이전 확정되는 세계무역기구 WTO 새 사무총장 선임과 관련해서 160여 개국 회원국들은 최종 두 후보를 놓고 지난 19일부터 마지막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The WTO needs to be more responsive to global challenges and contingencies for the benefit of all its members. We want peace and security and stability. That is why the WTO is needed, with its ability to arbitrate disputes within members.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과 나이지리아의 응고지 오콘조 이엘라 후보가 유럽 회원국의 표를 놓고 치열한 경합을 벌이면서 현재 판세는 예측 불허입니다. 총장 선출은 관례적으로 회원국 전체의 총의를 모으는 컨센서스, 즉 전원 합의제 방식 때문에 과반을 확보해도 안심할 수 없어 회원국 사이에서 대세를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도통신은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서 일본 정부가 나이지리아 후보 지지 방침을 굳혔다고 보도했습니다. WTO 사무총장은 개별 분쟁에는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본 정부는 유 본부장이 당선되는 경우 분쟁 해결 절차의 공정성에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교도는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오콘조이 이엘라 후보가 강요로 활동한 경험이 있고 세계은행에서 장기간 근무하는 등 국제 실무에 정통해서 적임자라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 본부장은 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징용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하자 이 문제를 WTO에 제소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바 있습니다. 누가 되든 25년 WTO 사상 처음으로 여성 사무총장이 탄생하게 되는 상황. 일본의 표심이 막판 대세의 변수가 될지 주목됩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오늘 조간은 일제히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별세 소식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대한민국 초인류 시대를 연 개척자, 변방 한국을 세계 인류로 만든 승부사, 초인류를 남기다. 중앙과 조선, 동아일보는 고 이건희 회장의 업적을 강조했고 한겨레 신문은 초인류 삼성, 혁신과 그늘을 남기고 떠나다를 일면 제목으로 뽑으며 불법, 운우조, 정경유착의 그림자를 분석했습니다. 이 회장 관련 소식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중앙일보는 정준명 전 비서팀장의 추도사를 통해 이 회장의 삶을 돌아봤습니다. 국민 프라이드를 기업이 올려야 한다며 세계 공항에 삼성카트를 늘렸고 버르장머리 나쁜 사람과 배알이 없는 사람을 가장 싫어했다는 이 회장. 종종 새벽 2, 3시에 전화해 할 일이 아주 많은데 잠만 자면 어떡하나, 그 나이에 남하고 똑같이 자면 경쟁사를 어떻게 이기나로 시작하는 다채로운 지시에 항상 메모지와 2색깔 이상의 볼펜을 준비했고 100분 정도 통화하며 메모지가 부족한 적도 있었다고 정 팀장은 회고했습니다. 그 외의 기사 둘러봅니다.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정관계 인맥이 많은 기업인과 조폭 간부 등이 포함된 7인의 회장단이 옵티머스 마쿠에서 자금을 조달하며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야당이 윤석열 대망론으로 들썩이고 있다는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소신 있는 이미지로 대중적 파괴력을 지녔던 이회창의 길과 반짝 인기를 등에 업고 등장했다고 사라진 보건, 반기문의 길을 비교하며 회자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시민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응원하기 위해 보낸 화한 모습입니다. 진혜원 검사는 대검 나이트 개업했냐며 비판했고 보수단체는 추가 집회 신고를 통해 화한 전시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멧돼지 패닉. 야생동물의 출몰이 잦은 세종시에 또다시 멧돼지가 떼로 출현해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고 하는데요. 야생동물 서식지 위에 대규모 개발을 통해 들어선 세종시의 지형 특성이 반영된 거라는 한국일보 기사까지 살펴봤습니다. 조간브리핑 이하린입니다. 충남 천안 지역의 국내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했습니다.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건 2년 8개월 만인데 천안시를 비롯해 주변 지자체들이 집중 방역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학무 기자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충남 천안에서 지난 21일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을 정밀 검사한 결과 고병원성 AI가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이 나온 건 지난 2018년 2월 이후 2년 8개월 만입니다. 농식품부는 확진 판정이 나오기 전에 이미 분변 채취 지점에 대한 출입을 막고 반경 10km 이내에 있는 42곳의 닭과 오리 농장에 대해 3주간 이동 통제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확진 판정으로 검출 지점 반경 500m 이내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금지하고 통제 초소를 통해 이행 여부를 점검하게 됩니다. 또 식용란을 반출할 때는 임상 관찰과 간이 검사를 거쳐 이동 승인서를 발급받아 시행하도록 했고 분변 반출도 금지했습니다. 부근 지역에 대한 집중 방역도 시작했습니다. 천안시는 2개 공동 방제단을 꾸려 축사 소독과 생석회 살포 등 농가 소독을 진행하고 이 지역으로 통하는 길목 2곳에는 통제 초소를 설치했습니다. 인근 아산시와 세종시도 방역 차량을 동원하고 방역 초소를 설치해 운영에 돌입했습니다.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전 세계적으로 AI 발생이 3배 이상 증가하고 있는 만큼 방역 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부는 전국적으로 가금류 방사 사육을 금지하고 차단 방역에 나서는 등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요 며칠 아침 공기가 무척 차가웠는데요. 오늘은 계절의 시계가 제자리를 되찾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8.1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높고 예년 기온과 비슷합니다. 낮에는 맑은 하늘 아래 기온이 크게 오르겠는데요. 오늘 서울 낮 기온 20도로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입고 벗기 편한 겉옷으로 체온 조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오전까지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요. 내륙과 산간에는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서울 8.1도, 광주 7.9도, 대전 6도로 어제 아침보다 1에서 3도가량 높습니다. 낮에는 서울이 20도, 광주와 대구 21도로 대부분 지역에서 20도 안팎까지 올라 선선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며 대기는 점점 더 건조해지겠고요. 주 후반 다시 반짝 가을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 전국의 대기질은 대체로 양호하겠습니다. 다만 밤 한때 중서부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치솟을 것으로 보이니까요. 호흡기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홍나실입니다.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빈소에는 상주인 이재용 부회장 등 가족이 자리를 지킨 가운데 밤늦게까지 정재계 인사의 발길이 이어졌고 오늘 오전에는 삼성그룹 사장단이 조문할 예정입니다. 고인과 유족의 뜻에 따라 장례는 가족장으로 치러지고 발인은 모레입니다. 이 회장 별세로 삼성그룹은 이재용 부회장 지배체제로 자리 잡게 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10조 원 넘는 상속세에다 경영권 승계, 국정농단 사건 관련 재판도 진행 중이어서 극복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이틀째 두 자릿수를 기록했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요양병원과 시설 등에서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또 이번 주말 젊은이들이 많이 몰리는 헬로윈데이가 코로나19 확산에 또 다른 고비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다수 공공기관이 사내기금으로 직원들에게 주택자금을 최대 2억 원까지 빌려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 규제 등이 포함되지 않아서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며 대출 규제를 강화한 정부의 조치와 어긋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어제 타계한 이건희 회장은 27년 동안 삼성그룹을 이끌면서 세계 초인류 기업으로 성장시키는 큰 업적을 남겼습니다. 네, 삼성이 반도체와 휴대전화 부문 등에서 과감한 투자를 지속해 세계적인 기업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강력한 리더십을 보였습니다. 이광엽 기자입니다. 이건희 회장은 1987년 12월 선대 이병철 회장에 이어 삼성그룹 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미래지향적이고 도전적인 경영을 통해 삼성을 세계적인 초인류 기업으로 성장시킬 것입니다. 삼성전자가 1974년 반도체 사업의 발판을 마련할 당시 삼성 계열사 이사였던 고인은 개인 재산을 털어 한국 반도체를 인수했습니다. 당시 1차 오일 쇼크 여파로 세계적 업체들이 구조조정을 벌일 당시 과감한 투자로 미래 경영에 승부수를 던진 겁니다. 1992년에는 세계 최초로 64메가 D램 개발에 성공하며 반도체 시장의 강자로 올라선 뒤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세계 1위 자리를 줄곧 지켰습니다. 1993년에는 유명한 프랑크푸르트 발언을 통해 신경영을 선언하고 재창업에 가까운 경영 혁신에 나섰습니다.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모두 다 바꿔라는 충격적인 선언으로 그룹의 체질을 완전히 개선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회장은 1995년 구미 사업장에서 불량 휴대전화 15만 대를 모아 불태우는 화형식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오늘날 삼성 스마트폰의 경쟁력을 일군 결정적인 발판이 됐습니다. 이건희 회장의 어떤 미래에 대한 통찰력 때문에 굉장히 삼성그룹이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었고, 그런 의미에서 신경영은 삼성그룹의 어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촉매적 역할을 할 수가 있었다는 얘기죠. 삼성은 최근 권위 있는 업체의 조사 결과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에 이어 처음으로 5위권에 들며 세계적 기업으로 위상이 더욱 올라갔습니다. 27년 동안 삼성을 이끈 고 이건희 회장. 삼성을 세계적인 초인류 기업으로 성장시키겠다는 취임 때 약속을 결국 지키고 영면했습니다. YTN 이광효입니다. 고 이건희 회장이 그룹을 이끈 27년 동안 모두 7명의 비서실장이 곁을 지켰습니다. 네, 이들은 이 회장을 그림자 보좌하며 그룹의 경영에서도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구수본 기자입니다. 이건희 회장을 가장 오랫동안 보좌한 건 이학수 전략기획실장입니다. 비서실장에 처음 임명된 1997년부터 삼성 비자금 특검 이후 전략기획실이 해체된 2008년까지 12년간 이 회장 곁을 지켰습니다. 이제 각사의 독자적인 경영 역량이 확보되었고 사회적으로도 그룹 경영 체제에 대해 일부 이견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전략기획실을 해체하기로 하였습니다. 재계에서는 이재용 부회장 경영권 승계를 위한 큰 그림을 그렸다는 점에서 이 실장을 삼성가의 최측근으로 꼽습니다. 이 실장 이후에는 김순택 실장이 2년간 맡았다가 2012년 최지성 실장이 발탁됐습니다. 최 실장은 삼성전자 TV와 휴대전화를 세계 1등으로 만든 CEO 출신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정교사로 불리는 만큼 경영권 승계를 위한 선택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테레비를 중심으로 해서 관련 기기들이 결합이 되기 때문에 테레비를 먼저 선점하는 것이 나머지 기기 시장도 함께 선점해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최 실장은 지난 2017년 이재용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된 뒤 미래전략실이 해체될 때까지 자리를 지킨 이건희 회장의 마지막 비서실장입니다. 이 회장의 첫 비서실장이었던 소병해 실장은 10여 년간 삼성을 실질적으로 경영한 인물이었고 이후 이수환, 이수빈 실장이 거쳐갔습니다. 이후엔 강도 높은 조직개혁을 위해 감사원 출신 현명관 비서실장이 깜짝 등용됐습니다. 기간은 달랐지만 이들은 모두 이 회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하며 삼성의 역사를 쓰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YTN 구수본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새로운 그룹 총수 자리에 오르게 됐지만 경영권 불법 승계와 관련한 법정 공방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당장 오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이 재개되고 삼성 합병 의혹 재판 역시 진행 중인데요. 결과에 따라 승계에 대한 정당성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김세호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국정농단 사건 당시 이재용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 목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어진 2심에서는 최 씨 측에게 건넨 말 3마리 값과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지원금 등이 뇌물로 인정되지 않으면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저를 돌아볼 수 있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세심하게 살피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말 3마리 값과 영재센터 지원금을 모두 뇌물로 결론 내리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뇌물 액수는 86억 원대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회사 돈이 사용된 만큼 횡령액까지 50억 원을 넘긴다면 이 부회장에 대해 실형이 확정되면서 옥중 경영 신세를 면치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설치 등을 고려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재량으로 감형해주는 장량 감경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주가 시세를 조정하는 등 불법 개입한 혐의로도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본 잠식 상태에 빠져 불공정 합병 논란이 나오는 걸 피하려고 고의로 회계 처리 기준도 바꿨다고 판단했습니다. 삼성물산 경영진들은 이재용 부회장과 미래전략실의 승계 계획안에 따라 회사와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회사와 주주들에게 손해를 야기하였습니다.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해서도 유죄를 인정받게 된다면 경영권 승계 과정의 정당성이 훼손되는 건 물론 지배구조 개편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삼성물산 투자 과정에서 피해를 받았다며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등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요양병원 등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경기도 여주의 장애인 요양시설에서 하루에 확진자 20여 명이 나왔습니다. 네, 이곳을 방문했던 외부 강사도 확진됐는데 방역당국은 외부인의 요양시설 출입 등을 더욱 조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홍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요양시설 안으로 구급차가 잇따라 들어갑니다. 여주시에 있는 요양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자 확진자를 병원으로 옮기기 위해서입니다. 이곳 중증 장애인 요양시설 라파엘의 집에서 25일 하루에만 확진자가 25명 발생했습니다. 지난 24일 입소자 1명이 최초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보건당국이 시설 전체의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집단 감염이 확인된 겁니다. 24일 날 이제 통보가 됐어요. 확진됐다고. 네. 바로 이제 전수검사를 들어갔고요. 지금 검사는 다 끝난 걸로 알고 있고 결과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개 동으로 이뤄진 시설에는 입소자 129명과 종사자 85명 등 모두 200여 명이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가운데 입소자 20명과 종사자 5명, 외부 강사 1명 등이 감염됐습니다.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그 중증 시각 장애가 있으시면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분들이에요. 시설 입소자들은 시설 안에만 머무르는데 외부 강사 등이 정기적으로 드나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프로그램 진행이 가능하신 분들은 음악 치료라든가 화해 치료라든가 미술 치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병행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방역당국은 최근 잇따르는 요양시설 집단 감염 사례에서 방역 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공통점을 발견했다며 재차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종사자의 증상 감시와 유증상자에 대한 업무 배제, 면회객 등 일반인의 출입 통제 등이 철저히 지키지 않은 경우도 발견되었습니다. 여주시는 경기도와 협의해 병상을 확보하는 대로 확진자를 이송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전수 검사 결과가 속속 나오면서 추가 확진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불안감은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이틀째 2자릿수를 기록하면서 비교적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가오는 헬로윈 데이로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 재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1단계로 낮춘 뒤 2주가 지난 지금 하루 신규 환자는 60명을 조금 넘겼습니다. 확진자 규모가 들쭉날쭉하면서 한때 150명을 훌쩍 넘기도 했는데 주말을 지나면서 차츰 안정을 찾아가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최근의 변화를 거리두기 2단계 때와 비교하면 지금은 그리 마음을 놓을 때가 아니란 게 분명히 드러납니다. 수도권 중심의 집단 감염이 특히 문제입니다. 그렇게 주의했는데도 계속 요양병원 등에서 환자가 나오는 걸 보면 이젠 선제적 방역도 필요해 보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결국은 피해자들은 요양병원, 요양원 같은 이 감염의 취약시설에서 나오고 사망자도 거기서 대부분 나오거든요. 이 부분을 선제적으로 방역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하고 있는 전수조사는 그 일시적입니다. 서울 구로구 일가족 감염이 경기도 부천의 무용학원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지인 모임을 통한 산발적 감염도 전파의 고리가 잡히질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가올 헬로윈 대위는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의 재현으로 이어지진 않을까 걱정입니다. 지난 5월의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의 방심이 우리 모두의 겨울을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할로윈 데이에는 밀폐된 공간에서 많은 사람이 모여 밀접하게 접촉이 발생하는 모임은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방역당국은 다음 달 3일까지 고위험 유흥시설을 중심으로 방역수칙 이행 여부 점검에 나섭니다. 또 매주 지역사회 전파가 우려되는 시군구를 정해서 고위험군은 전수검사하고 필요하면 고위험 시설을 추가 지정하는 방안 역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YTN 이승훈입니다. 타이완에서도 최근 독감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을 보인 사례가 51건이 나왔고 이 가운데 12건은 중증 이상의 반응을 보였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타이완 빈과일보는 타이완에서 지난 5일 이후 독감 백신 접종을 받은 409만여 명 가운데 중증 12건, 경증 39건의 이상 반응이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빈과일보는 또 중증의 경우 심근염이나 쇼크 또는 호흡 곤란 등의 반응이 나타난 사례이며 경증은 어지럼증이나 발열, 두통 등의 증세를 보인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빈과일보는 타이완 보건당국인 위생복리부 질병관제서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심근염을 비롯한 이상 반응이 독감 백신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의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급증해서 하루 8만여 명이 연일 이어지면서 대선 전에도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주말과 휴일 현장 유세 강행군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집계가 잘못됐다고 주장한 반면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부통령 후보는 대응 실패를 보여준다며 공격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의 코로나19 환자가 연일 8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중서부 중심으로 급속한 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 1월까지 누적 사망자가 30만 명을 넘을 것이란 전망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이 때문에 코로나19 대응 문제는 얼마 남지 않은 대선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경합주 등 현장 유세에 총력을 쏟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사망자가 많은 것이 병원에서의 집계 방식 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병이 사망 원인이어도 코로나에 걸렸다면 코로나 사망자로 보고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진단을 절반으로 줄인다면 확진도 그만큼 줄 것이라며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위대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ou know, some countries they report differently. If somebody's sick with a heart problem and they die of COVID, they say they died of a heart problem. If somebody's terminally ill with cancer and they have COVID, we report them and you know. 민주당으로서는 공격하기 좋은 상황이 연출된 셈입니다. 미국의 코로나19 대응 실패는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의 잘못이라고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And yet again, they're suggesting to the American people that this is like the flu, when we have known from the beginning, and they knew since January, that it's 5 times more deadly than the flu. 해리스 후보는 그러면서 참모가 확진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유세를 당분간 그만두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리스 후보는 이번 달 중순 참모가 코로나19에 걸리자 자신은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나흘 동안 유세를 중단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브라질의 축구 스타 호나우지뉴가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호나우지뉴는 현지 시간 25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호나우지뉴는 당분간 벨루 오리존치시에서 격리 생활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호나우지뉴는 형 후베르토와 함께 지난 3월 초 위조 여권을 가지고 파라과이에 입국했다가 적발돼 수도 아순시온의 교도소에 수감됐으며 거의 6개월 만에 풀려나 귀국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투기와의 전면전을 선포하면서 대책 가운데 하나로 주택자금 대출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그런데 정부 산하의 다수 공공기관들이 직원들에게 많게는 2억 원까지 주택자금을 빌려주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 돈은 정부 대출 규제에 잡히지도 않아서 어디에 집을 사든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시내 직장이라고 불리는 한 공기업 직원 A씨는 올해 1월 서울 개포동에 집을 샀습니다. 주택 마련 자금 가운데는 회사에서 빌려준 돈 1억 원이 포함됐습니다. 다른 공공기관에 다니는 직원도 올해 1억 2천만 원을 회사에서 빌려 서울 목동에 집을 구입했습니다. 모두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입니다. 이들 공공기관들은 직원에게 주택 구입 비용을 빌려주며 얼마짜리 집인지 또 은행 대출은 얼마나 받았는지 조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강화해온 부동산 대출 규제를 아예 적용하지 않은 겁니다. 문제는 이런 허술한 대출을 해주는 공공기관이 한두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부,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23개 공공기관을 조사한 결과 문재인 정부 출범 뒤 최근 3년 동안 회사에서 돈을 빌려 수도권에 집을 구한 사람은 1,200여 명, 이 가운데 3분의 1은 서울이었습니다. 대출금 총액은 1,100억 원이 넘습니다. 아주 좋은 조건의 자금을 최대 2억까지 이런 지원받는 이런 것은 일반 그 대출 규제에 묶여서 고통받는 일반 국민 실수요자들이 생각할 때는 정말 분통 터질 일이죠. 특히 부동산 정책 주관 부처인 국토부 산하 기관인 도로공사와 LH, 한국감정원 등도 이런 제도를 두고 있었고 산자부 산하의 한국전력과 가스공사 등은 대출 규모가 컸습니다. 공공기관이 정부 규제와 엇박자를 내고 있는 셈입니다. 정부의 규제와 관계없이 주요 공기업들이 이중으로 대출을 받는 것은 심각한 불공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수조사를 통해서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아주 시급합니다. 해당 기관들은 회사 기금으로 사원 복지를 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또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이 아니기 때문에 LTV 등 정부 규제 대상인지도 조사할 수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무주택자한테만 저희가 대출을 해주고 있어요. 관련 법령에 의해서 이제 할 수 있도록 일반 사기업들도 다 이런 대출 제도를 저희보다 더 훨씬 많이 하고 있거든요. 투기와의 전면전을 선포한 정부는 집값을 잡을 때까지 규제를 풀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정책을 지원하고 집행해야 할 공공기관조차 엇박자를 내면서 불공정에 대한 반발까지 사고 있습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이딴 과로사로 국민적 비난에 휩싸인 CJ 대한통운이 여론에 떠밀려서 분류 작업에 추가 인력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지만 다른 택배사들은 분류 작업은 기사 몫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분류 작업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정리되지 않는 이유는 법에 명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김지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CJ 대한통운이 내놓은 대책은 분류 인력 4,000명을 단계적으로 투입해 택배기사들이 배송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 모두 4,000명이며 내달부터 단계적으로 투입할 예정입니다. 매년 500억 정도의 추가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되며 기사들은 이런 대책이 업계 전반으로 확산하기를 기대하면서도 국면 전환용 아니냐며 의심의 눈초리로 지켜보는 분위기입니다. 택배사들이 추석 연휴 전에 분류 작업에 필요한 임시 인력을 투입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분류 작업 인력을 투입하겠다고 약속한 우정사업본부가 단 한 건의 분류 작업 인력 투입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공유해주지 않았고 발표를 지켜본 다른 택배사들의 분류 인력을 따로 고용할 계획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당에 나올 수 있는 사안은 또 아니라서 현장도 좀 매칭을 해봐야 되고 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나왔다고 해서 제가 바로 이제 하는 건 아니고 뚝딱 해가지고 말로만 하겠다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같이 부정적입니다.
여전히 분류는 배송하는 데 필요한 사전 작업인 만큼 기사들이 맡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규정이 어떻기에 이런 주장이 나오는지 살펴봤습니다. 특수고용 노동자인 택배기사에게 적용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엔 운송 자격과 자동차 등록번호판 조항이 전부입니다. 택배 종사자의 업무 범위에 대한 설명은 따로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 노조 측은 하지 않아도 되는 분류 작업 때문에 과로사에 내몰린다고 주장하고 택배사들은 기사들이 받는 배송 수당에 분류 작업비도 포함된 거라고 반박합니다. 고용노동부는 관련 법령이 없으니 분류 작업을 하라 말아라 시정명령을 내릴 권한이 없다는 말을 반복해왔습니다. 따라서 노동계는 업체의 대책 발표도 중요하지만 임시방편이 되지 않으려면 법부터 제대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분류 작업을 포함해 택배 노동자들의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지키지 않으면 처벌하도록 표준계약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계약 내용을 구체화하는 거죠. 건당 수수료를 얼마를 주는데 이거의 안에는 이런 업무가 포함되어 있는 거다. 불투명한 상태에서 되면은 의리 손해를 입는단 말이야. 가불관계. 전문가들은 이와 함께 추가 인력 투입이 이루어졌을 때 그 비용이 택배기사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감시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다시는 죽어나가는 사람이 없도록 근본부터 제대로 바로잡자고 입을 모읍니다. YTN 김지환입니다. 동해안의 지자체가 큰돈을 들여서 만든 해안 탐방로들이 최근 몰아친 태풍으로 부서지고 끊어졌습니다. 해안가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탓에 피해가 되풀이되고 있지만 댐질 복구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릉시가 4년 전 70억 원을 들여 만든 정동 심곡 바다 부채길입니다. 절벽에서 쏟아진 돌더미에 탐방로가 맥없이 내려앉았습니다. 철제 난간은 엿가락처럼 휘었습니다. 지난달 연이은 태풍 때 산사태와 파도로 부서진 겁니다. 이런 시설물 피해로 전체 탐방로 2.8km 가운데 1km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복구비만 9억 원이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속초 외홍채 해안에 있는 탐방로 역시 파도 피해로 300m 구간이 통제됐습니다. 탐방로 기둥 50여 개는 기초가 드러났고 일부는 위태롭게 공중에 떠 있습니다. 너울성 파도로 유실된 탐방로를 4천여만 원을 들여 복구한 지 불과 석 달 만에 또다시 유실된 겁니다. 파도까지 와서 육지에 있는 흙을 다 가지고 가니까 그 기초가 있는 밑부분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죠. 삼척 초곡 일대 해안 탐방로는 개통한 지 불과 1년 사이 태풍 때 파도로 2차례나 파손됐습니다. 투입된 복구비만 2억 원에 이릅니다. 문제는 바닷가와 맞닿은 해안 탐방로 특성상 앞으로도 피해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전에 설계할 때 이러한 그 파랑이라든가 토목 관련 검토를 하지 않고 정관 검토만 위주로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피해가 반복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광객을 유치한다며 경관 좋은 바닷가마다 경쟁적으로 만든 해안 탐방로. 시설물 피해가 반복되면서 댐질 복구에 따른 예산 낭비 논란은 물론 안전사고 우려마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네, 일본 정부가 세계무역기구 WTO 사무총장 선거에서 한국 후보가 아닌 나이지리아 후보를 지지하기로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의 표심이 선거 막판 변수가 될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다음 달 7일 이전 확정되는 세계무역기구 WTO 새 사무총장 선임과 관련해서 160여 개국 회원국들은 최종 두 후보를 놓고 지난 19일부터 마지막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The WTO needs to be more responsive to global challenges and contingencies for the benefit of all its members. We want peace and security and stability. That is why the WTO is needed, with its ability to arbitrate disputes within members.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과 나이지리아의 응고지 오콘조 이엘라 후보가 유럽 회원국의 표를 놓고 치열한 경합을 벌이면서 현재 판세는 예측 불허입니다. 총장 선출은 관례적으로 회원국 전체의 총의를 모으는 컨센서스, 즉 전원 합의제 방식 때문에 과반을 확보해도 안심할 수 없어 회원국 사이에서 대세를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도통신은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서 일본 정부가 나이지리아 후보 지지 방침을 굳혔다고 보도했습니다. WTO 사무총장은 개별 분쟁에는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본 정부는 유번 부장이 당선되는 경우 분쟁 해결 절차의 공정성에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교도는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오콘조이 이엘라 후보가 강요로 활동한 경험이 있고 세계은행에서 장기간 근무하는 등 국제 실무에 정통해서 적임자라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번 부장은 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징용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하자 이 문제를 WTO에 제소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바 있습니다. 누가 되든 25년 WTO 사상 처음으로 여성 사무총장이 탄생하게 되는 상황. 일본의 표심이 막판 대세의 변수가 될지 주목됩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중국 공산당의 핵심 권력기구인 중앙위원회가 오늘부터 시진핑 총서기 겸 국가주석이 참석한 가운데 오중전회, 즉 공산당 제19기 5차 전체회의를 시작합니다. 매년 한 번씩 열리는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국가 중요 의제와 현안이 논의되며 올해 내년부터 시작되는 14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의 주요 내용과 시진핑 주석의 권력 공고와 방안 등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특히 미국의 중국 배제 전략이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열리는 이번 19기 5중 전회에서 중국은 내수 확대와 첨단 기술 개발 등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강화한다는 정책 방향을 수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증 화상을 입은 어린이 환자 등을 돕기 위해 시작된 소방관 몸짱 달력이 올해도 제작됐습니다. 벌써 7년째인데요. 지금까지 6억 원이 넘는 돈이 치료비로 전달됐다고 합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건장한 남성들이 팔굽혀펴기를 합니다. 근육 키우기에 집중하다 보면 긴장도 풀어집니다. 잠시 후 무대가 열렸습니다. 차렷! 방화복 바지를 입고 있는 참가자들은 소방관입니다. 응급 환자용 산소통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코로나19 환자 이송용 방역복을 벗으며 바위 같은 근육을 과시하기도 합니다. 지난 6월 서울에서 열린 몸짱 소방관 선발대회입니다. 올해도 15명이 선발돼 2021년도 몸짱 소방관 희망 나눔 달력의 모델로 나섰습니다. 짬짬이 시간을 내 체력을 단련하고 그 덕분에 아이들까지 도울 수 있으니 성취감은 최고입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도 많이 받고 치료를 받으면서 고통스럽게 있을 아이들을 생각하면 좀 슬프기도 했고 그 친구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보태고 싶어서 이렇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몸짱 소방관 달력은 올해가 7년째입니다. 기업체와 일반인 등에게 판매하고 남은 수익금 전액은 한림화상재단을 통해 중증 화상 환자 치료비로 지원됩니다. 그동안 7만 2천여 부가 판매돼 환자 154명에게 6억 7천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내년도 몸짱 소방관 달력은 오는 30일부터 판매됩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오늘 조간은 일제히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별세 소식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대한민국 초인류 시대를 연 개척자, 변방 한국을 세계 인류로 만든 승부사, 초인류를 남기다. 중앙과 조선, 동아일보는 고 이건희 회장의 업적을 강조했고 한겨레 신문은 초인류 삼성, 혁신과 그늘을 남기고 떠나다를 일면 제목으로 뽑으며 불법, 운우조, 정경유착의 그림자를 분석했습니다. 이 회장 관련 소식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중앙일보는 정준명 전 비서팀장의 추도사를 통해 이 회장의 삶을 돌아봤습니다. 국민 프라이드를 기업이 올려야 한다며 세계 공항에 삼성카트를 늘렸고 버르장머리 나쁜 사람과 배알이 없는 사람을 가장 싫어했다는 이 회장. 종종 새벽 2, 3시에 전화해 할 일이 아주 많은데 잠만 자면 어떡하나, 그 나이에 남하고 똑같이 자면 경쟁사를 어떻게 이기나로 시작하는 다채로운 지시에 항상 메모지와 2색깔 이상의 볼펜을 준비했고 100분 정도 통화하며 메모지가 부족한 적도 있었다고 정 팀장은 회고했습니다. 그 외의 기사 둘러봅니다.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정관계 인맥이 많은 기업인과 조폭 간부 등이 포함된 7인의 회장단이 옵티머스 마쿠에서 자금을 조달하며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야당이 윤석열 대망론으로 들썩이고 있다는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소신 있는 이미지로 대중적 파괴력을 지녔던 이회창의 길과 반짝 인기를 등에 업고 등장했다고 사라진 보건, 반기문의 길을 비교하며 회자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시민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응원하기 위해 보낸 화한 모습입니다. 진혜원 검사는 대검 나이트 개업했냐며 비판했고 보수단체는 추가 집회 신고를 통해 화한 전시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멧돼지 패닉. 야생동물의 출몰이 잦은 세종시에 또다시 멧돼지가 떼로 출현해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고 하는데요. 야생동물 서식지 위에 대규모 개발을 통해 들어선 세종시의 지형 특성이 반영된 거라는 한국일보 기사까지 살펴봤습니다. 조간브리핑 이하린입니다. (78세를) 일기로 별세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우리나라 스포츠 발전에도 큰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프로와 아마추어 종목을 아낌없이 지원했고 IOC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에도 큰 힘을 보탰습니다. 허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건희 회장은 우리나라 스포츠를 세계 수준으로 끌어올린 1등 공신으로 평가됩니다. 1982년 프로 원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의 구단주를 지내며 명문 구단에 입지를 다졌습니다. 이 회장의 남다른 스포츠 사랑과 함께 삼성그룹은 야구 외에도 축구와 농구, 배구 등 모든 종목에서 정상의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아마추어 종목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1982년부터 1997년까지 레슬링 협회장에 재임하는 동안 우리나라 레슬링은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에서 40개의 금메달을 수확했습니다. 레슬링 외에도 삼성은 탁구와 배드민턴, 육상과 태권도 팀을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스포츠 외교에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1996년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위원으로 선출돼 스포츠 외교에 전면에 섰습니다. 올림픽 공식 후원사로 나서는 등 IOC 내 영향력을 확대한 끝에 2011년 IOC 총회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냈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이렇게 만든 거고 그 다음에는 유치위원회 팀들이 고생을 많이 하실 거예요. 삼성은 오는 2028년 올림픽까지 IOC의 무선통신 분야 공식 후원사로 계약을 이어갑니다. 하지만 이건희 회장이 쓰러진 2014년 이후 삼성은 스포츠 관련 투자를 크게 줄이고 있어 이건희 회장 별세 이후를 걱정하는 스포츠계의 우려는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허정원입니다. 프로축구 K리그에서 전북이 선두 울산을 2위로 끌어내리고 역전 우승을 위한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전북은 다음 주말 시즌 최종전에서 비기기만 해도 4년 연속 리그 정상에 오릅니다. 김재영 기자입니다. 수비벽을 넘긴 울산 윤빛가람의 예리한 프리킥을 골대가 막아섭니다. 울산의 불운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후반에도 윤빛가람의 프리킥이 또다시 골대에 막혔습니다. 전북도 경기가 잘 풀린 건 아니었습니다. 페널티킥은 울산 조현우 골키퍼 발끝에 걸렸고 이용과 조규성의 슈팅은 연이어 골대에 막혔습니다. 팽팽했던 승부의 추는 이 한 골로 기울었습니다. 후반 18분 울산 수비수 김기희의 헤딩 백패스를 바로우가 달려들어 가볍게 밀어넣었습니다. 반대쪽에서 침투한 바로우의 움직임을 놓친 울산 수비진의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울산을 2위로 끌어내리고 선두로 올라선 전북은 다음 주 대구와 최종전에서 무승부만 거둬도 K리그 최초로 4년 연속 정상에 오릅니다. 많은 팬분들이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 11월 1일에 저희 전주성에서 꼭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의 세밀한 패스 축구를 확인할 수 있는 득점 장면입니다. 공간을 활용한 간결한 패스로 수비벽을 하나씩 벗겨낸 뒤 세징야가 깔끔하게 마침표를 찍습니다. 세징야의 멀티골을 앞세운 대구는 안방에서 올 시즌 포항전 첫 승리를 따냈습니다.
상주 상무는 박동진의 결승골을 앞세워 광주를 1대0으로 꺾고 4위를 유지했습니다. YTN 김지영입니다. 프로야구 막내 구단 KT가 롯데를 꺾고 3연승을 달리면서 시즌 막판 2위 싸움을 안개 속으로 몰고 갔습니다. KT는 수원 홈경기에서 1회에 터진 유한준의 선제 3점 홈런 등을 묶어 롯데를 10대5로 이기고 3연승을 달렸습니다. 3위 KT가 2위 LG를 반경기 차로 바짝 추격한 가운데 LG는 2경기, KT는 4경기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기아는 한승택의 그랜드슬램과 최영우의 솔로포 등 홈런 3방으로만 7점을 뽑아내며 삼성을 10대1로 크게 이겼습니다. 굿모닝 YTN 60초 후에 계속됩니다. 한 주의 시작인 오늘은 선선한 가을을 느끼기 좋겠습니다. 어제 아침까지만 해도 때이른 가을 추위가 이어졌지만 현재 서울 기온은 8.2도로 예년 기온을 회복했는데요. 한낮에도 서울 기온은 20도까지 올라서 활동하기 한결 수월하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영동 지방은 대기가 건조하겠고요. 아침에는 내륙과 산간에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동안 대기질도 양호하겠습니다. 다만 밤 한때 중서부 지방을 중심으로는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질 수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8.2도, 대전이 5.7도, 부산은 11.9도를 보이고 있고요. 오늘 낮 기온은 20도 안팎까지 올라서 일교차가 무척 크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은 20도, 광주와 대구, 부산 모두 21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대체로 맑겠고요. 목요일에는 다시 반짝 가을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지난주 윤석열 검찰총장의 국정감사장 발언 여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수사 지휘권 발동에 대한 거침없는 비판으로 둘의 갈등이 더 커졌고 퇴임 뒤 국민봉사 발언은 여러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추미애 장관이 국정감사장에 섭니다. 여당 지원 사격을 받는 추 장관이 어떻게 반격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국회에서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부가 독감 백신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60대 어르신들에 대한 예방접종이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네, 접종을 계획 중이시면 꼭 건강 상태를 확인하시고 주사를 맞은 뒤에는 병원에서 30분 정도 대기하는 게 좋습니다. 고 이건희 회장 빈소에는 어젯밤 늦게까지 정재계 인사들의 조문이 이어졌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는 삼성그룹 사장단이 조문할 예정인데요. 이어지는 뉴스에서 빈소와 삼성 연결해서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굿모닝 YTN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